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 후보들이 정해지면서 여야의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권 대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그리고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개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아직 박영선 전 장관이 봉화마을을 방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방문을 했고요. 좀 이렇게 행보를 봤을 때 앞으로 보궐선거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겠다 관측해봐도 되겠죠. 관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진영이 짜졌다고 봐야죠. 민주당은 이제 박영선, 우상호 두 분,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가장 큰 제1야당도 이제 후보가 정해졌고, 또 후보를 정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이제 그 무소속 국민의당이죠. 제3지역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민주당 후보들은 항상 선거 출마할 때 가는 곳이 있어요. 민주당 자체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로 이은 후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박영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이한 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장관이었어요. 26일 날 아직 출마 선언 아직 안 했지만 출마한 거고 장관이었는데 당연히 모시고 있던 대통령 그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중요한데 집권 5년 차 된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보면은 최하 6% 어느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예. 이제 최고가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서 1분기에 아마 30% 기록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다 10%대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걸로 문재인 대통령은 44%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절반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경,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없지 않고서 민주당 경선, 나아가 서울시장 선거를 여당 후보가 치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이제 그 작업이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서울시장 경선 이제 여권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 이렇게 2파전인데 뭐 아직까지는 뭐 누님 동생 하면서 좀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만 이 최대 개파인 친문 표심을 두고는 나름의 신경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내 경선에서 이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50%나 되기 때문일 텐데 글쎄요 이런 문신 마케팅 뭐 끝까지 가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겠죠. 사실 뭐 야권 후보들은 청년, 노인, 뭐 소상공인 그래가지고 현장 가고 막 이럴 때 역시 표 있는 데가 그쪽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권은 100% 시민들이 경선 뽑아가지고 후보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표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예전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2대 3대 3대 2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반, 여론 반 이렇게 했는데 여론 중에서도 당원 중에서도 20% 진성당원만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진성당원이 50%를 차지해요. 그런데 50%가 워낙에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의 그 결과를 보면은 여론이 어느 정도 해도 뭐 지난번에 4등 했던 분이 1등을 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로열티를 보이지 않으면은 배척이 당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끝까지 이 마케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경선 일정을 확정을 했는데 오늘 예비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기대를 하는 어떤 컨벤션 효과가 있을 텐데 안철수 대표와 지금 박자가 좀 맞지 않으면서 좀 효과가 미미할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는데 지금 야권 단일화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좀 보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2018년도에 19% 정도 받았어요. 예. 받았고 그전 대선에서는 아마 22% 정도 받았던 걸 기억을 합니다. 아무리 보궐선거가 좀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에는 좀 동원에는 좀 불리해요. 안철수 대표 지지층은 다른 당에 비해서 이 투표 성향이 좀 낮습니다. 다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한 90% 가까이 되는데 안철수 대표 지지자는 한 60%밖에 안 돼요. 보궐선거에 더 낮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한 15%는 가져갈 거예요. 예. 그 정도는 봐야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 한 35 플러스 마이너스 2, 3, 4? 이 정도는 가져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소정당들, 정의당 다 합쳐서 한 8% 가져간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국민의힘이 이제 한 35% 거기도 비슷해요. 그리고 3자라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뭐 그냥 진다 뭐 이런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거 아마 네. 김종인 대표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종인 대표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 안 대표에 대한 불신이 좀 깊으신 것 같아요. 예. 이 단일화 과정, 단일화의 뭐 이제 과정, 또 사람 본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파열음이 나는 건데 이 단일화라는 게 반드시 뭐 10%와 20%가 둘이 가능해서 30% 나온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빠지는 부분도 그렇겠죠. 있고 예. 서로 뭐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요.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15% 얻는다고 해도 예.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그 국민의힘을 그대로 옮겨오진 않아요. 민주당으로도 한 3분의 1 가고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선 3자 구도, 뭐 양자 구도가 뭐 그렇게 엄청나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 있고 또 하나는 이 단일화가 이게 잘 돼야지 그래도 이게 플러스 효과가 있는 좀 큰 거지. 예. 이게 서로 감정적으로 좀 상하고 어느 쪽이 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서로 부딪히면 이 단일화 얘기만 줄창하다가 자기 할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2012년에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 단일화 얘기만 줄창하다가 자기 정책 얘기 한번 제대로 못하고 선거를 졌어요. 예.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분위기 아주 좋게 흘러가서 단일화 될 것인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은 효과가 매우 반감이 돼서 꼭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3월 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뭐 앞으로 뭐 2달로 문제니까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이 상당히 그 야권 단일화가 좀 순탄치만은 않을 순탄치는 것이다. 않을 것 예.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요새.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내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움직임이 좀 표심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뭐 일정도 있겠죠. 예. 그러나 이건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은 야당에서 말린다고 막아지지도 않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부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죠. 야당의 리더십.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책이 있는 거고 이건 똑같아요. 단일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부산 야당의 부산 후보들은 서울시장 후보를 서울시장을 만드는 후보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단일화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위기를 맞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도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국민의힘 관련된 이렇게 지지도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가 크면 실망도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지도가 일시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일화는 여권에서는 바라지 않아요. 예.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합종 연행해가지고 뭐 합종을 연행을 바라는 사람이 합종을 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이 야권 패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가 없으면 드라마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이렇게 증폭될수록 나중에 그 위기가 해결되면 결말에 대한 파급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예. 이거는 드라마 흥행 요소라고 하는 경선의 흥행 요소라고 하는 경선에 이어서 단일화까지 이거를 어떻게 끝까지 밀어나가느냐 그것이 파국으로 가지 않고 흥행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느냐 아름다운 승복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리더십 문제인데
막말 같은 거예요. 자체 비난전.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총선 그 선대 본부장,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죠. 예. 그걸 하시면서 막말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 간에 굉장히 그 공세가 아주 그 마타도어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민심을 해가지고 너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가진 것처럼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실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도부에서 일정 정도 제어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내려가셔가지고 그것만 잘하시면은 무난하게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낙연 대표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연신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난지원금의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서 국간직위를 구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대선이 시작된 거죠. 대선이 시작된 건데 글쎄 말입니다. 아직 국민의힘은 주자도 지금 안 나오는데 이제 대선 싸움으로 시작한 셈이 됐어요. 정치학에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예. 일이 강국이 있는데 어떤 국가가 막 올라오면 두 국가 간에는 협조보다는 굉장히 갈등이 커진다는 이제 이론인데 똑같아요.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가 오랫동안 1등을 하시다가 2위였던 이재명 지사가 이제 1등으로 치고 올라온 거예요. 둘이 이제 교체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가 가장 예. 갈등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막 견제하는 건 뭐 거의 당연해요. 당연한 거죠. 이재명 지사야 이제 뒤집은 상태니까 뭐 특별히 견제 발언을 하지는 않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가 건드려진 건데 이 재정 건전성 문제가 좀 고약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는 뭐 그분들의 임무예요, 임무인데 우리나라의 기재부 관료들을 보면은 이 임무에 대한 걸 뛰어넘어서 이걸 거의 무슨 이념화시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많이 동원하기 위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재부는 오히려 이 위기 상황에도 재정 건전성이 더 우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작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재명 지사는 좀 더 재정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강하게 나오신 거고 예. 정세균 총리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예. 이제 드라이브를 거신 건데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왜 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가지고 이 두 분과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전 사실 약간 좀 의문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 자체가 어쨌든 중도 진보에서 진보에 걸쳐 있는 집단이고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층이거든요. 따라서 그 층에 맞게 정세균 총리나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한 건데 이낙연 대표께서 이 부분을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낙연 대표도 계속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 오셨던 분이니까 예. 그런 건 아닐 텐데 이거를 견제를 이제 하필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가지고 하셨다는 게 저는 조금 의외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현상만 딱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1위를 날리다가 2위로 조금 이제 불리한 입장에 처하신 이낙연 대표가 1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뭐 차별화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같은 당내에서 차별화가 잘 안 된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제구 정도로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이 정도로 해석을 해요. 예.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정 총리에 이어서 이재명 지사가 재정 당국을 강하게 비판하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 뭐 견제구 정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름 좀 정부 부처를 다른 대권 주자들과 달리 껴안으면서 가겠다라는 차별화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대표하실 때만 해도 매우 앞선 1등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견제하는 위치까지 됐는지 사실 중간에 여러 가지 약간 삐끗삐끗한 선택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정하는 그런 게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 이낙연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현 여권은 자기들이 임명한 자기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운영하는 검찰 전체, 그리고 자기들이 임명한 부총리가 그 운영하는 기재부 자체가 왜 당신들이 그 주인 행사하느냐,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메시지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알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을 역사의 죄인, 국민의 죄인 뭐 이렇게 적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통치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거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사실은 이거는 곳간 문제예요. 곳간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 쓸 땐 써야죠. 예.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감당하는 거 우리가 감당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 애들이 감당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애들한테 빚만 전에 남겨준다라고 하면 올바른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상속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받을 수 있어요. 빚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애들 같은 경우에 안 받을 수 있느냐고요. 이민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안 받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길게 봐야 하는 집권층 입장에서, 여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고려해야 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발등에 이게 불 떨어졌으니까 이걸 꺼야 한다면서 우물물 뭐 이렇게 마중물 예, 그것까지 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논란들은 당연해요. 문제는 그 내용이 뭐냐, 곳간 주인이 누구냐, 누가 지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권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으로의 과정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청문 관련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께 짧게 좀 의견을 여쭐 텐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내일 진행이 됩니다. 네. 어떤 부분 쟁점될까요? 지금 나온 거 보면은 한 방이 없어요. 예. 재산 등록 문제 나온 것도 지금 2012년도 얘기들이거든요. 네. 지금 얘기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워낙 그 발언 문제들도 그분이 워낙 유쾌한 분이다 보니까 말실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두 법무부 장관들,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잔혹사입니다. 지금 2년째 잔혹사인데 여기에 비견할 만큼 뭐 이렇게 큰 한 방이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 관심을 끌까? 그리고 좀 저는 국민의힘 야당은 당연히 보고서 채택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다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있을 이제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들 그래도 몇 개를 좀 짚어보자고 하면 이제 검찰 간부 인사 그리고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되는데 앞서 서면 답변을 통해서 이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와 관련된 수사는 신속히 하겠다. 그러면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균형은 지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 얘기 하기 전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면 없으면 다 장관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법무부 장관인데 그래서 조국 추미애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7대 재척사회가 면죄부가 되면 안 돼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뭐든지 괜찮다.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속한 수사하겠다라는 것도 그래요. 이 수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엄연히 검찰은 수사하는 데고 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를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맞아요. 이건 법적으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건데 워낙에 추미애 장관 때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엉뚱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려요. 법 정신은 있지만 이거를 자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신속하게 하겠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김문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개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